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과학 통계의 5번째 시즌 구조방정식 모형의 세 번째 챕터의 첫 번째 시간, 측정 모형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챕터는 챕터 1과 챕터 2, 세 번째 챕터의 1과 2는 전부 다 이제 측정 모형 분석, 확인적 외 분석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두 개로 좀 나눠서 해보려고 이제 챕터를 분할을 했는데, 큰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길면 또 좀 지루하잖아요. 가뜩이나 통계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눴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확인적 의미에서 측정 모형 분석과 경로 모형 분석 경로 분석 두 가지가 합쳐진 게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경로 모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프로세스 매크로를 사용한 분석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각각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혹은 그 뭐 간접 효과라든지 아니면 조절 효과가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 뭐 이런 거 살펴보는 건 똑같아요. 경로 모형 분석. 단지 차이가 뭐냐면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잠재 변수를 사용해서 이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한다의 차이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차이는 이 확인적 요인 분석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방식 모형 챕터에서는 경로 모형 분석 내용은 따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고, 회귀계수라든지 이런 것만 볼 줄 알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엠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 엠플러스 소개도 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제 엠플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해갖고 돌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도 볼 거거든요. 에이모스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뭐 미리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엠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편해요. 이게 이제 그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코딩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건데, 프로그래밍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단순한 문법 몇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분석이 굉장히 쉽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엠플러스보다는 이제 에이모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너무 번거로워서, 물론 편하긴 해요. GUI로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하긴 한데, 손가락이 너무 귀찮아서 그림 모양 맞추는 것도 막 좀 번거롭고 그래가지고, 어, 에이모스를 예전에 배웠다가 이제 M 플러스를 배우고 나서는 M 플러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우리가 M 플러스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구조방식 모형의 분석 단계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요인 모형을 이론에 맞게 설정하는 단계가 이제 들어가고, 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세요. 요인 모형을 이론에 맞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다음에 가서 요 다음 페이지 다시 얘기했지만, 이 잠재 변수가 어떤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형을 그리는 거예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모형이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그림이에요. 여기서 요거는 수식, 혹은 함수로 이루어진 수식을 이제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이에요. 요인 모형을 이론에 맞게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뭘 사용해요? 설문지를 사용하죠. 그 설문지는 뭘 갖고 있어요? 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요인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울이라고 하는 설문지가 5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요인 모형, 우울이라는 요인의 모형을 이론에 맞게 이 설문지를 개발할 때 5개의 측정 변수로 우울을 측정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타당화해갖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이론에 맞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 잠재 변수 우울은 5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모형을 만드는 거죠.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 다음에 여기는 뭘 하냐면 이제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우리가 SPSS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분산 분석을 한다, 회귀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귀 분석
메뉴를 클릭을 하고 각각 칸에다가 특정 변수, 데이터가 들어있는 변수를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돌려요. 분석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요인 모형의 추정값과 추정된 값과 적합도가 나옵니다. 요인 모형이 추정된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측정 변수가 이 잠재 변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요인 모형이 추정된 값, 그건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로 확인을 하고 적합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적합도라고 하는 거는 합치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2006년, 7년 이때 그 처음 구조방식 논문을 봤을 때 그때는 합치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적합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goodness of fit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면서 합치도 fit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뭔가 합치한다 뭐 이런 의미로 예전에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걸 적합도라는 용어를 좀 더 이제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합치도 혹은 적합도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합치도나 적합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합치도랑 적합도가 좋지 않다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라는 물음이 생길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모형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모형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모형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어요. 마음대로 수정할 수는 없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모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모형들이 이제 분석에 사용이 됐을 때는 모형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훨씬 더 좋은 모형이냐라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뭐 합치도나 적합도가 그냥 좋게 나오고 뭐 요인 모형의 추정값 같은 것들이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의 관계가 다 좋게 나왔으면은 뭐 수정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경로 모형 분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모형이 여러 개거나 아니면은 적합도나 합치도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모형을 수정한 다음에 경로 모형 분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구조방식 모형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로세스를 사용한 경로 모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뭘 사용한 거예요? 측정 변수들을 사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측정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측정 변수는 어떤 특성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측정한 이 값은 오차가 없다. 오차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합치도라든지 적합도라든지 이런 확인적 요인 분석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하나의 측정치로 되어 있는 거고 이 하나의 측정치가 이제 어디에 이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차가 없기 때문에 100%인데 뭐하러 확인을 해요? 그쵸? 내가 측정한 수치가 100% 어떤 개념을 측정한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구조방정식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사용해요? 잠재 변수를 사용을 해요. 이 잠재 변수는 뭘 고려해요? 진점수라는 부분과 오차점수라는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요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오차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오차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모형이 이 잠재 변수가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잠재 변수를 사용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할 때는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모형이 이 잠재 변수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내려져야만 그 다음 경로 모형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잠재 변수가 제대로 구성이 됐어요. 제대로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이 잠재 변수들끼리의 관계 경로 모형 분석으로 나온 결과가 그 경로 모형을 돌려야지만 이 변수들의 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되겠죠. 하나의 잠재 변수, 여러 개의 잠재 변수들이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여러 개의 잠재 변수들이 적합도가 좋지 못하다. 요인 모형이 약간
안 맞아. 좋지 못해. 그러면은 이 좋지 못한 모형들을 가지고 그 잠재 변수들을 가지고 경로 모형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각각 변수들의 관계가 제대로 증명 혹은 확인이 될까, 제대로 증명 혹은 검증이 될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적 요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에서 적합도가 적절하게 나와줘야지만, 그리고 이제 요인 모형의 추정값도 적절하게 나와줘야지만 이 다음 경로 모형 분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구조방식 그 학생들이 한 연구를 이제 많이 보긴 했는데 어디서 많이 걸리냐면 이 확인적 요인 분석 부분에서 적합도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본인이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연구를 진행을 못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 그럼 이 확인적 요인 분석 단계에서 결과값을 잘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인 요인 분석이 어떤 건지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요인 모형을 이론에 맞게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측정 변수들을 그에 해당하는 잠재 변수 요인들에 연결시키는 건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는 잠재 변수라는 걸 알아요. 좀 잠재 변수고 이 잠재 변수는 어떤 거? 이 측정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뭐예요? 요인 모형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설문지를 사용하죠. 그 논문을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설문지, 무슨 설문지는 몇 년에 누가 개발했고, 그걸 갖다가 한국에 누가 번안하고 타당화했으며, 타당화했을 때, 요인들은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되고, 각 요인들은 몇 번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다 측정 변수가 되는 거고, 엄밀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 측정 변수들은 문항을 이야기를 해요. 측정 변수들은 문항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문항들의 합이, 이거 좀 잠깐 좀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문항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 10개의 문항으로 하나의 잠재 변수를 구성을 하게 되죠. 하나의 잠재 변수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어떤 개념이 있을 때 어떤 우울이라고 해요. 우울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 요거 묶고 이렇게 묶은 걸 우리가 이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다시 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울의 1번 요인은 어떻게 구성된다? 1번, 2번, 3번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잠재 그 변수로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헷갈리려나? 자, 아무튼 그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측정 변수가 될 수가, 그러니까 가까이 문항이 될 수도 있고 이 문항들의 합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요인 변수, 측정 요인 변수고 요인 변수도 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문항들을 묶는 걸 뭐라고 하냐면 파슬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항 묶음. 문항 묶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룰까 말까 이제 뭐 고민이 돼요. 이것도 구조방식 모형 부분에서 문항 묶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논문을 찾아보면은 국내에 몇 개 없어요. 국내에 몇 개 없는데 가장 좋은 논문은 이제 좋은 논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수영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이 이제 교신저자로 들어간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문항 묶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측정 변수들을 그에 해당하는 잠재 변수 요인들에 연결시켜요. 요인들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뭘 만들어요? 잠재 변수를
잠재 변수 모형을 만들어요. 요인 모형을 만들어요. 가정된 요인 모형과 일치되도록 어떻게 하냐면은 모수를 추정하거나 추정되는 모수를 우리는 자유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정시키거나 고정시킨 모수를 고정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다른 모수 값들과 동일시시킨다, 제약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 모수의 종류에는 자유모수와 고정모수와 제약모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모수와 고정모수와 제약모수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들은 자유모수하고 고정모수예요. 자유모수와 고정모수고, 제약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너 안 불렀어. 잠깐 꺼놓을게요. 가끔가다 제가 시리가 막 대답을 해요. 내가 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어디까지 했지? 자유모수랑 고정모수랑 제약모수, 이거를 이제 뭐 설명을 할게요. 제약모수는 몇 가지 특정한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그 모수라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조방식 모형을 뭐 조금이라도 이제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이라도 이제 A모수로 돌려봤다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림으로는 그게 뭔지를 아는데, 요거를 설명하려면은 자유모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추정되어지는 모수를 자유모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있는 잠재 변수가 있고 여기 측정 변수 1, 2, 3, 4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요 선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써져 있죠. 안 써져 있죠.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경우를 우리가 자유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모수를 우리가 측정 모형 분석은 뭐예요? 측정 변수하고 측정 잠재 변수 간의 모수를 추정하는 그 과정이에요. 이 잠재 변수가 이 측정 변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로 구성하는 게 맞니 안 맞니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의 여기로의 요인 부하량 값들을 회기계수예요. 요인 부하량 값들을 이제 적합하냐, 그러니까 요인 부하량 값들이 통계적으로 유효하냐, 그리고 높냐, 낮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력 요인 분석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 값들은 모르는 값들이에요. 그쵸? 잠재 변수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구한 거는 뭐예요? 얘만 알아요. 얘만 알고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요. 얘도 모르는 건데, 여기 있는 우리가 구한 요 1번, 2번, 3번, 4번 값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을 할 때 자유롭게 이제 추정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계속 막 추정을 하는 게, 막 추정이라기보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죠.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쵸? 나중에는 어떤 값이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았을 때는 이 측정 변수들이 잠재 변수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정하는 모수들을 여긴 추정하는 모수는 뭐냐면은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관계가 추정하는 모수예요. 모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전부 다 자유모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기준이 없을 때하고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어떨 때 추정하기가 더 편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과제를 내준다고 해봐요. 과제를 내줬는데, 자, 이번 시간 과제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라고 과제를 내줘요. 이게 뭐냐면은 자유모수, 추정에 자유롭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요? 지난 학기에는 이 시간에 저 선생님이 과제를 어떻게 내줬지? 라고 하나 이제 찾아보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것들이
고정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고정모수가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기준에만 사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분석에서 고정모수가, 그러니까 모수를 고정시키는 행위예요. 모수를 고정시키는 게 여러 그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떤 기준을 알기 위해서 하나의 모수를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에이모스를 한 번이라도 이제 본 사람들은 저게 뭔지 그림으로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요거는 항상 무언가 하나는 항상 1로 고정이 돼 있어요. 산수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하고 0이에요. 이 1하고 0 두 가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그 트릭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1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하나의 기준, 1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1로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추정을 한다고 해봐요. 추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추정된 값들은 1을 기준으로 얼마나 크냐 작냐를 갖다가 비교라기보다는 이제 뭐 값이 산출이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걸 1로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을 추정하게 되면은 어떤 값들이 좀 비교 가능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어떤 모수,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의 관계를 특정 값으로 고정시킨 것을 고정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분석을 했을 때, 여기 왜 1이 나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고정모수구나.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수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다 자유모수예요. 그 다음에 제약모수라고 하는 것은, 한 모델 안에서 혹은 다른 그룹 간에 서로 다른 몇 개의 모수값이 서로 같거나 혹은 다르게 제약해주는 모수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 잠재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재성장 모형? 다집단 분석이나 잠재성장 모형에서 이제 제약 모수가 사용이 되는데, 저한테는 다집단 분석보다는 잠재성장 모형이 좀 더 익숙해가지고, 잠재성장 모형이라고 그게 멋있어 보이죠? 멋있는 거 없어요. 굉장히 노가다에다가 더러워요.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아, 잠재성장 모형. 아무튼 잠재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이 되는데, 이 제약 모수는 다른 그룹 간에 서로 한 모델 안에서 혹은 다른 그룹 간에 서로 다른 몇 개의 모수값이 서로 같거나 혹은 다르게 제약해주는 모수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자료가 1년차 자료하고 2년차 자료가 있어요. 두 개 년차 잠재성장 모형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우울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모형, 어떤 요인 모형은 1년차에 재든 2년차에 되든 그 모형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이제 우울 설문지를 사용해가지고 졸업한 선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번에 그 선배가 쓴 설문지로 논문을 쓴다고 쳐봐요. 그랬을 때 작년에 선배가 썼을 때하고 내가 지금 썼을 때하고 요인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바뀌지 않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수학 1년차의 첫 번째 요인하고 2년차의 첫 번째, 얘네 둘을 같다라고 그러니까 제약을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1년차의 첫 번째 요인, 1년차의 첫 번째 요인과 2년차의 첫 번째 요인, 1년차의 두 번째 요인과 2년차의 두 번째 요인, 3년차의 세 번째, 1년차의 세 번째, 헷갈려. 1년차의 세 번째 요인과 2년차의 세 번째 요인, 네 번째 요인과 네 번째 요인 다 전부 다 동일한 어떤 모수를 갖는다라고 제약을 걸어주는 게 제약 모수예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 혹시라도 이제 잠재성장 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때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제약 모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매개효과 검증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경로 모형 검증 있죠? 그러니까 매개효과 검증의 여러 가지 모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망성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방식 모형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다 이제 매개효과 경로 모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는 제약모수는 딱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재 성장 모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형모수를 사용해서 그 모수들을 제약을 해주고 얘네들이 이제 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이제 확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냥 그냥 상식 혹은 뭐 그런 걸로 이제 그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유모수랑 고정모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가 다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모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유모수, 고정모수, 제약모수가 있는데 제약모수는 몰라도 돼. 그 중에서 이제 고정모수하고 자유모수가 있는데 고정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측정 변수와 잠재 변수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 모수를 추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되는 모수를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1로 고정, 꼭 1로,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1로 고정을 하는데 다른 어떤 고정 모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게 0.5로 고정이 되기도 하고 0으로 고정이 되기도 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A모스나 M 플러스를 사용해서 결과를 볼 때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고정 모수구나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나머지 자유롭게 추정되는 모수들, 자유롭게 추정되는 그 잠재 변수와 측정 변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유모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인모형 이론에 맞게 설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설문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요인 모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변수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변수들을 구성을 해 놓은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요인 모형을 이론에 맞게 설정을 했을 때 요인 모형에서 식별은 측정 변수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측정 변수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때 졸업을 하게 될지 혹은 한 학기를 더 하게 될지가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별이 된다라고 보니까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러니까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알 수 없는 우리가 측정 변수만 가지고 있지 잠재 변수와의 관계는 몰라요. 그랬을 때 이 모형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식별을 하게 되는데 이 식별 자체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측정 변수의 수예요. 측정 변수의 수는 이렇게 그 잠재 변수가 있을 때 요 밑에 딸린 게 측정 변수라고 했죠. 두 개가 최소한이에요. 근데 물론 간혹 가다가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쪽에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을 사용을 해요. 근데 경영학이나 어떤 그 심리학에서는 뭐 이런 경우 별로 없긴 한데 제가 가끔 논문을 봤을 때 경영학 쪽이나 교육학 쪽에서 이렇게 측정 변수가 하나가 달린 잠재 변수를 가끔 본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두 개, 최소한 두 개는 가져가야지 모형이 식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해도 되고 두 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측정 변수, 잠재 변수를 구성하는 측정 변수의 수가 작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게 될 거고 그 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세 개는 조금 더 안전해요. 특히 요인 간 상관이 낮을 경우에 세 개는 안전한데 세 개로 구성하는 거는 이 측정 변수를 세 개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까 파슬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학 묶음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학 묶음을 일부러 세 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약간 치팅이에요. 예전에 그 죽은 데이터를 살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논문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석사 때 보면은 결과가 계속 안 나왔는데 누구한테 갖다 줬더니 결과가 나오게 해줬다. 근데 제가 이제 통계를 돌려보고 통계를 공부를 하고 여러 데이터를 이제 이것저것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 분석도 될 놈 되래요. 그러니까 되는 데이터는 무슨 분석을 해도 다 되게 나와요. 근데 안 되는 데이터는 무슨 분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판 불변의 법칙이 이제 데이터에도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데이터인데 되게 무언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에 뭔가 치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치팅이 이제 파슬링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문항묶음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제 치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왜 세 개가 치팅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고, 어쨌든 측정 변수의 수는 4개는 가장 안전한 모델이고 식별의 조건을 제공을 하고 5개나 그 이상 측정이 사용되는 경우 문항묶음을 고려할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보다 많아야 되는데 대여섯 개, 7개, 5개가 넘어가게 되면 파스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논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의 잠재 변수에 몇 개의 측정 변수가 가장 적절하냐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어요. 제가 그 논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외국 논문이에요. 그 논문에서 보면 6개에서 7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6개에서 7개인데 어쨌든 2개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7개를 넘어가게 되면은 추정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잠재 변수가 있고 측정 변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 하나 전부 다 여기 있는 모수들을 추정하고 계속 추정을 하게 되면 추정이 많아지게 되면 뭐가 올라가요? 추정의 오류가 점점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정의 오류가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문항묶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설문지 중에 요인의 개수가 막 열 몇 개씩 되는 건 없어요. 있는 것들은 제가 봤던 데이터 중에 뭐 요인이 12개짜리가 있긴 한데 그 요인은 하부 요인이 12개고 그 다음에 상위 요인이 다시 또 4개로 나눠져요. 그러면은 상위 요인당 또 하위 요인이 3개씩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 설문지다라고 하는 걸 보긴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위 개념으로 잠재 변수를 구성해서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측정 변수의 수는 우리가 이제 분석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요인의 개수는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 4개, 5개, 6개, 7개 요 정도면은 별말 없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3개는 만약에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설문지가 요인이 3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근데 요인이 어떻게 적절하게 설명되지도 않고 문항묶음을 사용해서 측정 변수를 3개로 구성해서 분석을 실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말고 만약에 문항묶음을 사용을 하려면은 제가 아까 얘기한 이화여자 대학 김수현 교수님 원래 김수현 교수님이 교신 저자고 1저자가 아마 제자인 것 같은데 학위 논문을 이제 출판한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을 보면은 문항묶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는 아니고 그러니까 논문 자체도 어려운데 통계적 이론을 다룬 논문이라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던 논문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수의 구차에서 왜 3개짜리가 안 되냐? 가장 좋은데 왜 안 돼? 가장 좋다라기보다는 결과가 잘 나오는데 왜 안 되냐를 갖다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얼마 남았나? 여기까지인가? 자, 그래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이제 모형의 자유도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자유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통계에서 자유도를 배웠겠지만
요 자유도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도 잠깐 또 설명을 했고, 물론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진 않아요. 우리가 기초 통계에서도 배웠듯이 자유도라고 하는 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 잠깐만 우리 어떤 지적 즐거움을 위해서 자유도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형의 자유도는 이 그 측정 변수에서 측정 변수란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이제 모형의 자유도를 계산할 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에서 모수 추정치의 수를 빼는 거예요. 그때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는 요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n은 측정 변수의 수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7 곱하기 7 플러스 1에 이걸 나누기 2 하면은 그러면 여기 요 우울이라고 하는 게 문항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는 28개예요. 그러니까 모수 추정의 수는 몇 개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잠재 변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가 돼요. 얘는 지금 1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 모수는 추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고정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총 14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우울 잠재 변수 7개의 측정 변수로 구성이 된 그 잠재 변수의 자유도는 몇 개다? 14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확인적 요인 분석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적합도 설명할 때 적합도랑 이어지긴 하는데 over identified 모델하고 just identified하고 under identified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정보의 수하고 모수 추정치의 수에 그 뭐가 더 많고 같냐 이거에 따라서 적합도 지수가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냥 기분 좋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조방식 모형에서 확인적 요인에서 적합도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추정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모형이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하게 되는 건데 over identifi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보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찾기 때문에 이 over identified 된 거는 어떻게 보면 확인적 요인문에서 가장 그 좋은 적합한 어떤 모형의 자유도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just identified하고 under identified 요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함수라 그래야 되나? 함수식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x 플러스 y는 2가 있고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가 아니다. x 마이너스 y는 플러스를 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y는 0이라고 하는 그 1번식이 있고 2번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미지수는 몇 개예요? 아니다. 여기다 2x 플러스 3y는 4 이렇게 3번식까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정보의 개수는 몇 개예요? 정보의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는 이 식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예요. 식이 3개고 미지수 모수 추정치 수가 이제 미지수가 되는데 미지수는 뭐예요? x하고 y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거는 2개예요. 자, 그랬을 때 정보의 수가 훨씬 많아서 이 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x, y 값이 여러 개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정보의 수가 더 많을 때는 값이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여러 개 나온 값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이냐를 찾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확인적 요인에서 적합도를 평가하는 가장
적합도를 평가하는 이유예요. 답을 구하면 되는데 왜 답을 안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잠재 변수 자체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답을 알고 있으면 그냥 해를 구하면 되죠. 자, 해를 구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정보의 수와 모수 추정치의 수가 같을 때, 자, 정보의 수와 모수 추정치의 수가 같을 때,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거,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랬을 때는 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돼요. 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x는 1이고 y는 1이에요. 그쵸? 요거 하나밖에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를 구했다라고 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적합도라고 배우는 RMSEA, CFI, TLI, SRMR 이것들이 RMSEA가 0, CFI 1, TLI 1, SRMR 0 이런 식으로 이제 100%가 나와버려요. 100%가 나와버리고는 이제 해를 구했다라기 때문에 이 지수가 RMSE는 작을수록 좋고 CFI, TLI는 높을수록 좋고 SRMR은 작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이게 0, 1, 1, 0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모형을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수가 나왔지만 이 지수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모형을 적합도를 판별할 수가 없다가 되기 때문에 좋은 값이 아니에요. 좋은 값이 아니라서 세 개로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왜 세 개를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은 6이죠. 요 측정 변수에 이용 가능한 정보수는 6이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세 개를 따로 그리자. 이렇게 그랬을 때 측정 변수에서 3개니까 3 넣고 3 넣고 4고 2고 6개 이용 가능한 정보수는 6개죠. 그랬을 때 여기서 추정하는 수는 잠재 변수 하나는 고정됐죠. 2, 3, 4, 5, 6이죠. 모주 추정치는 6이에요. 6에서 6 빼면은 자유도가 0이 나와요. 자유도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한 해가 구해져서 모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형을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답이 딱 나와버렸기 때문에 추정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Under Identifi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수가 2개 이하일 때, 만약 2개면은 2개면은 여기 찌고 이용 가능 정보의 수는 3개인데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은 자유도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유도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추정 자체가 불가하게 돼서 결과가 아예 안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측정 변수의 수가 2개가 최소한이라고 했는데 2개는 자유도가 마이너스 1이라서 결과가 안 나온다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때 모형 하나만, 잠재 변수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개의 잠재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이때 여러 개의 모형이 있으면 거기서 자유도를 빌려와요. 다른 데서.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잠재 변수의 측정 변수의 수가 2개씩 있으면은 분석 자체가 이제 안 될 수 있다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잠재 변수의 측정 변수가 2개다 혹은 그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잠재 변수의 측정 변수 수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거기서의 어떤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만 전체 모형의 어떤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수가 더 많아서 over identified 값이 나와서 모수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이 또 맞닥뜨리는 굉장히 불쾌한 경우가 있습니다. 헤이우드 케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유 요인의 분산이 0보다 작은 경우예요. 분산이 0보다 작을 수가 있나? 분산이 0보다 작을 경우. 분산이 0보다 작으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분산은 제곱을 하는데 제곱한 수가 음수가 나오려면은 그 제곱한 수 i는 제곱한 수는 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정수, 자연수, 뭐였지? 무리수는 아니고. 아무튼, 뭐 정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데, 거기서 음수가 나와버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헤이우드 케이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못 추정된 요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요인 모형 자체가 잘못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분산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고, 아웃라이어 때문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999를 결측치로 입력을 했는데 이걸 갖다 결측치 그 설정을 안 해주고 나서 그냥 분석을 했을 때 이런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사례수가 작을 때 뭐 한 개의 잠재 변수당 두 개의 측정 변수 수가 작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거 있죠? under identified 모델이 굉장히 많을 때도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경험적 과소식별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있는데, 실제로 그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오는 그 몇 가지 경우를 제가 이제 경험한 경우를 보면은, 일단 데이터가 잘못됐을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잘못 모았을 때, 잘못 모았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을 설정을 할 때 이론 부족 배경이나 서행 연구 같은 것들을 이제 충분히 어떤 변수가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변수를 이제 제대로 넣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상관이 굉장히 높을 때 이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게 어떤 변수들끼리 상관이 굉장히 높을 때가 있어요. 상관이 굉장히 높을 때가 언제냐면은 0.7 이상이 나올 때, 0.7 이상 나올 때 종종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심리학에서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 우울이랑 불안을 같은 그 모형에 집어넣는 걸 금기시하거든요. 그 둘은 상관이 거의 0.9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적으로 우리가 구분 가능하기 때문에 모형에 집어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통계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SPSS라든지 에이모스라든지 M+가 우울이랑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요. 얘네들은 수학적으로 계산해주는 것뿐이지 그 개념을 구분하는 건 사람이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는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헤이우드 케이스를 갖다가 해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모형을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이제 원래 이론적인 것과 맞지 않게 제가 억지로 무언가를 짜맞췄을 때는 나오긴 하는데, 그건 이미 나가리가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물론 이제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저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구조방정식 모형의 그 원리와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그 저자가 이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그걸 다 써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이제 잘 모은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그 선행 연구를 잘 읽어보고 그거에 맞게 연구를 설계했느냐를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자료를 모았다면은 이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올 일은 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쓸 만한 거는 내가 설정한 변수들의 상관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이런 것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됩니다. 다음 챕터네. 자,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이야기가 있을 수도 할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제가 또 다음에 다시 또 이 다음 챕터에서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한번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이나 얘기했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48분이나 됐어요. 짧게 한다 그랬는데 너무 길게 됐는데 중간에 이제 좀 짜잘한 얘기들이 많아서 좀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은, 자,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단계는 요인 모형의 이론에 맞게 설정을 하고, 이거는 요인 모형의 이론에 맞게 설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그거에 맞게 요인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넣은 상태에 넣고 나서 적합도를 평가를 하게 되죠. 이 적합도를 평가를 했을 때 적합도가 좋지 않으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의 제한이 따라요. 수정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모형 여러 개를 비교하고자 할 때는 여러 개 중에 가장 적합도가 좋은 걸 뽑아서 경로 모형 분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인 모형을 이론에 맞게 설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봤던 사행 연구에서 이 설문지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보고 그대로 요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통계 패키지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분석하는 건 통계 패키지가 해주는 거니까 그 요인에 맞게만 문항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요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문항을 그냥 로우하게 사용을 해가지고 잠재 변수를 구성하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뭐에 맞아야 되면 이론적 배경, 서행 연구랑 맞게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수들은 몇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약 모수는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뭐 통계 분석하는 데는 자유모수랑 고정모수는 몰라도, 요 개념 몰라도 돼요. 근데 숫자가 1이라고 딱 찍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자유모수다. 그 외에 나머지들은 1이라고, 다시. 1이라고 찍혀 있으면 그게 고정모수다.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유모수고, 우리가 구한 측정 변수, 측정치들로부터 잠재 변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추정하는 것들이 자유모수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측정 변수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이제 그 파슬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명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막 그냥 멋대로 3개씩 묶어가지고 점수 다 좋게 만들어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설문지들이 대부분 변수 요인들이 3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측정 변수의 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2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른 어떤 잠재 변수들의 측정 변수가 많기 때문에 측정 변수 수가 많다 적다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측정 변수의 수를 고민을 하는 거는 아마 저거 할 때, 그 척도를 개발을 할 때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요 고민할 땐 조금 문제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 측정 변수의 수가 중요하냐면은 이 모형의 자유도 때문에 그래요. 자유도가 음수가 나오게 되면 모형 식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측정 변수의 수는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은 추정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추정의 오차가 늘어나게 돼서, 이거를 적당히 타협을 하게 되면은 적절한 측정 변수의 수는 한 4개에서 7개 사이 요 정도로 구성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면은 설문지에 나와 있는 그 요인의 개수라는 요인 구조에 따라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건 그냥 기본적인 통계적인 개념 이야기고, 다만 이제 설문지를 선택을 할 때 측정 변수의 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서, 요거는 이제 정보의 수가 많으니까 오버 아이덴티파이드 모델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잠재 변수당 측정 변수 수가 작다라면은 이제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변수들 간의 상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데이터를 잘못 모았을 때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 추정된 요인 모형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 설문지를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참고한 논문, 어떤 A라는 설문지를 참고를 했어요. 근데 이 설문지를 사용한 다른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같은 모형으로 분석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 설문지를 개발한 논문들을 찾아서 개발한 논문을 찾아가지고, 뭐 한국말로 번안해서 타당한 논문이 있을 거야. 그 논문을 찾아갖고 이 번안하고 타당한 대로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원논문을 갖다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 추정된 요인 모형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알 수가 없지 그거는. 그랬을 때 요인 구조에 맞게 계속 분석이 선행 연구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아웃라이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결측치를 999로 해놨는데 그게 결측치 값이 잘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을 하면은 헤이우드 케이스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살짝 극악의 확률로 복불복이긴 한데 굉장히 많이 또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로 이제 심증이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조작한 경우에도 유드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못 모은 경우예요. 중구난방으로 모으거나 뭐 이랬을 때 중구난방으로 뭐 결측치들도 굉장히 많고 뭐 그랬을 때 있잖아요. 코딩이 제대로 잘 안 됐을 때 요새는 뭐 온라인으로 설문을 하기 때문에 코딩 오류는 없을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실제로 자필로 설문지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 페이퍼로 받은 거를 갖다가 키보드로 데이터로 옮기면서 코딩 실수가 이제 잘못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요 헤이우드 그런 경우에도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충실히 따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잘 모았다면 데이터를 잘 모았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적절한 데이터들이나 아니면은 있잖아요. 부실한 데이터가 뭐야? 부실한 데이터가 아니라 성의 없이 데이터 같은 거 그런 거 다 제거하고 데이터 클리닝을 잘했을 때는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헤이우드 케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변수들 간의 상관이라든지 아니면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건 한 20분 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이제 말이 길어져 갖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하게 됐네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자, 좀 이번 시간에 한 것들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면서 복습을 했고 다음 시간에 측정모형 확인 모임석 2 파트 2의 2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